최강 시사.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 릴레이 인터뷰 장차관을 만나다 오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지금 최근에 또 북한 주민 일가족이 탈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? 그러니까 이 통일부를 포함해서 이 관계 부처들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. 뭐 내려온 거는 맞다. 내려온 거는 맞다. 예,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사람 숫자나 뭐 이런 숫자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특히 뭐 경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. 예, 네. 뭐 앞으로 탈북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또 그렇고 예,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점은 뭐 아마 사회자도 잘 아실 겁니다. 예, 그렇겠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그 소식과 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실물 사진은 공개가 됐고,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더라고요. 좀 조악하다라는 평가도 있고. 군사정찰 위성이요. 예, 뭐 사실 군사정찰 위성은 이 김정은이 군사력의 뭐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반적인 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는 뭐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발사해서 정찰 위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실물이라고 제시한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, 그다음에 여태까지 이 북한의 관련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그렇게 대단한 정도의 기능을 갖는 건 아니다.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선 뭐 정찰 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방국들과 국제사회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요. 정찰 위성인데 군 당국은 지금 사실상 ICBM이라고. 그렇죠. 통일부도 비슷한. 그러니까 운반체는 뭐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죠. 그게 ICBM이나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유엔 포함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소회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1년 동안 뭐 자평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자평이라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특히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우선 남북 관계가 지금 뭐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있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 죄송스럽지요. 물론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부분이라기보다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일관되게 지금 이 남쪽과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상황 관리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? 기본 노선 내지는 기본 방향을 세팅하는데 고생을 그러니까 노력을 해온 그런 한 해였다,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성과?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새로운 정부의 이 노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여태까지 대북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원칙에 일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은 첫째 원칙에 입각한다. 그러나 과거 정부를 부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의 업적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건 당연히 다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. 이런 부분들을 확립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
그 중에서 이어나가지 못할 지적하고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고친 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대표적인 게 예.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 있겠죠. 근데 그 평화 지향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함 구상 뭐 이것도 이제 결국은 평화 비핵화 이거를 위해서 그렇죠. 하는 건데 외교 쪽에서 이제 미국과 한미 동맹 강화하고 네. 한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까지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동맹은 아닙니다.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통일부의 스탠스가 예. 조금 굉장히 좀 좁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과 굉장히 이제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만약에 핵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도 할 것이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받고 뭐 NCG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제 평면적으로 보면 네. 좀 1차원적, 2차원적으로 본다면 네. 그럴 수가 있지만 네.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결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길입니다. 그게 담대한 구상의 어떤 이 포함된 역설 중에 하나가 예. 담대한 구상의 그 내용 중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뭐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고 뭐 지원 도움하면은 좀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협력이라고 그러죠. 예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이번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북한이 이 안보적인 우려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보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대화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예. 그건 어쨌든 대화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북한이. 예.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지금 2019년 이후에 지금 대화도 거부하고 긴장 고조로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뭐 NCG 그룹도 포함하고 예. EDSCG 그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라기보다는 그 전에 정부에서 잘 운영 안 했던 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. 예. 이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략 이 자산들이 핵 전략 자산들이 뭐 저기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 확장 억제 아주 단단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이 믿고 있는 그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. 예.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뭐 핵을 뭐 개발을 했던 뭐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 고도화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? 도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이 대화를 포기하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을 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오도록 하는 것. 예. 이런 것들이 담대한 구상 속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. 예. 그래서 결국은 예. 우리도 무슨 뭐 무력으로 무슨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. 그런 이 억제와 제재 같은 확장 억제와 제재 같은 것을 통한 단념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혹은 외교의 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게 우리 이 비핵화 정책 담대한 그렇죠. 구상의 어떤 그 전제와도 같은 부분입니다. 근데 통일부는 분명히 그런 것 같고 장관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북한은 중러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경도 코로나 이후에 예. 중국이랑 뭐 왔다 갔다 더 활발하게 하게 될 것 같잖아요. 아직은 뭐 국경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. 완전히 열리지는 않아요. 예, 뭐 차량 정도 하고 기차 차량 정도. 일부가 가지 완전히 열린 상황은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아까 정찰 위성도 마찬가지고 그 부품은 어디서 구했으며 예. 이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 우산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 우산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냥 지내버리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어떤 유인
유인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? 근데 우산 안에서 그냥 있는 거라기보다는 예. 그 확장 억제라는 말이 그래서 훨씬 더 편한데 예. 확장 억제와 같은 분명한 그 이 조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명한 조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아웃리치를 하든 중국 쪽으로 대화를 하든 북한 쪽으로 대화를 하든 미국과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종의 그 외교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뭐 일본은 거기서는 좀 굉장히 종속적인 거고 예. 주로 미국이죠.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중국으로 아웃리치를 하는데 미국은 분명히 그 색안경을 끼고 볼 겁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중국과 우리가 좀 북한을 좀 이 뭐라 그럴까요? 이 인게이지 하는 그런 그 이 좀 이 획기적인 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오히려 이 한미 관계, 한미 동맹 관계를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거는 그건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국 쪽으로 이 중국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커진 점에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한미 동맹이 굳건한 기반이 되고 그게 일종의 이제 집토끼가 된 다음에 산토끼일 이제 그렇죠. 중국을 잡을 수 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과거 이 서독 분단 시절에 동서독 분단 시절에 예. 서독도 똑같은 딜레마에 있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요즘은 신냉전이니 냉전의 유사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냉전 아니었습니까? 그 예. 당시는.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는 경제적인 교류도 별로 없고 거의 군사적인 이 긴장 상태만 있을 때인데 예. 이 서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소련을 통해서 이 동독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그 받아야 될 입장 예. 아니었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더군다나 서독은 뭐 우리보다 좀 더 심한 게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니까 이게 소련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 서독의 태도를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차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서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 정확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이세커 대통령인데 서독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동맹 주로 미국 나토를 얘기하는 것 중에 주로 미국의 얘기죠. 예. 동맹과의 그 관계를 든든하게 해서 거기로부터 얻어진 자유를 통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서독 외교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앞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 한중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가면은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그리고 특히 이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좀 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은 이 한중 문제가 이렇게 된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예. 그 내부적으로 중국의 그 내부 이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 거버넌스 문제가 이 해결이 된 게 올 3월 이후니까 얼마 안 됐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예. 작년 10월에 이제 중국은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양해? 당의 아니요. 예. 당의 문제는 그 전에 10월에 당 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결정을 하고 예. 그다음에 국가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는 그 다음에 양회를 통해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예. 3월에 이 전인대와 그다음에 정협이 예. 두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양회라 그러는데 그게 끝나서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이 된 거가 이제 불과 지금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된 셈이죠.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전에 중국과의 문제 전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풀어나갈 때 미국의 어떤 그 확고한 뒷받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안 좋아서 미국 쪽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으니까 우선은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. 그래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거는 확보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
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스텝은 중국이다. 근데 예. 그 전임 주중 대사셨기 예. 때문에 뭐 혹시 뭐 특사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거. 그건 일반적으로 아마 예. 그 바깥에서 하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중 관계가 특별히 문제라기보다는 예. 각자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아직 못 됐을 뿐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. 정상적인 그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먼저 하고 예. 거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뭐 누가 됐든 특사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지요. 아. 예, 우선은 일반적인 외교 채널로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하고 중국과 손을 잡아서 우리의 어떤 통일 미래 구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그건 뭔가요? 우선은 뭐 저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겠죠. 특히 예. 비핵화와 뭐 이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나 일반적인 뭐 다른 그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비핵화 부분은 중국도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 핵이 그러니까 이 북한에까지 확실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? 이 확산이 돼서 그게 또 좀 느슨해진 소위 루스누크라 그러는데 예. 느슨해지게 될 경우에 그래서 그 비국가 행위자 나는 스테이트 액터들한테 넘어가게 될 경우에 예, 예. 그런 테러 집단이나 뭐 이런 것들. 그렇죠.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. 중국도 국경이 굉장히 많고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? 예.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중국과 협력을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중국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비핵화와 진전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좀 뭐랄까요? 중국이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뭐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중국이 뭐 약간 그 공식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것으로 한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.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소위 지경학적인 조치라고 예. 그러는데 그 이제 뭐 이 경제 문제를 경제적인 이유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의 어떤 수단으로서 쓰는 부분이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데 굉장히 그런 조치들을 잘 활용하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우리 경우도 마늘 파동이라든지 그렇죠. 예. 사드 이후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뭐 사드 이후에 한한령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 자기네들이 잘한 조치가 아니었다라는 그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더 교묘한 방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, 한미일 관계가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이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도 풀어나가고 이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소위 문제 반도체 문제가 가장 그렇죠. 이 민감한 문제일 텐데 우리가 이번에서도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가 여유를 얻었습니다만은 그 미국과의 이 신뢰 관계, 동맹 관계가 분명해진다면 아주 확실해진다면은 그럼 우리가 중국과의 이 경제 문제에서 반도체 같은 민감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떤 그 이 동의, 뭐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의 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 줄 가능성, 그 범위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점에서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런 특히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10년 동안 뭐 5% 정도 유지비만 써라 뭐 이런 부분들 반도체 칩스법 관련된 것들은 조금 좀 빨리 풀려졌으면 좋을 것 같고 중국과 미국과 계속해서 이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그 우리의 활동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중국의
중국에서 양안 문제에 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보여라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? 예, 중국은 좀 무리한 부분이 우리가 양안 문제에 있어서 예. 이 워딩이 좀 더 강하냐 좀 덜하냐 차이일 뿐이지 그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중국과 다 동의가 된 부분이고 예.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. 예.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도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예. 뭐 지금까지 발언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굉장히 이 뭐랄까요 자극을 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예, 그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김재영님이 장관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외교의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.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?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입니까?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까?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아마 제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 카드를 활용을 해서 미국과의 그 관계에서 좀 더 얻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그렇게 이런 취지 같습니다. 그런 취지로도 예, 읽히네요. 우리가 과거 그 아까 제가 서독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독이 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표류할 수가 있다. 양쪽으로 다 버림을 우리 박쥐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요즘같이 불안한 사회에 있어서는 축을 분명히 한 뒤에 저희 양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북중러가 계속 밀착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? 군사적으로도. 지금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봐서도 더욱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반드시 이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이제는 지역 강국을 넘어서서 저 세계적 글로벌 파워로 가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고 그다음 침공 자체도 그렇지만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행태도 여러 가지 국제법이라든지 원칙에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이 동일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류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는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.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퍼주기처럼 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화끈한 제안, 북한이 이렇게 쏠릴 만한 그런 제안 같은 게 있을까요? 혹시 구상하시고 계시는?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면은 저희들이 그 소위 인도주의적인 협력들 지금 북한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상 그 배고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북한 주민들이. 이런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인도적인 그 협력이라면은 저희들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식의 지원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게 분명한 거는 과거 그 일부 정부에서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오늘의 비핵화를 핵 무장을 그러니까 조장했듯이 그게 군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과 보장이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. 그런 전제로. 국내 정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. 한 4분밖에 안 남아서. 사실 뭐 중국 특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마 당으로 빨리 복귀 돼야 할 국무위원으로 꼭 필요한 인사로 거론이 많이 되던데 어떤 그런 만약에 급파 특명을 대통령이 가달라라고 하면 응하실 생각이 있어요? 글쎄요, 그런 부분을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
그러나 이제 우리 이 정부의 예. 뭐 장관이든 뭐 장관급, 차관급이든 이런 분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이 다 정부직이긴 하지만 그렇죠.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 분들은 언젠가 당에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내년 뭐 총선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. 장관님도. 뭐 저도 정치인이죠, 기본적으로는.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언론은 거의 없거든요. 근데 뭐 시작할 때 예. 사실은 그 김기현 대표도 사실 굉장히 좀 억울할 겁니다. 그럴까요?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사달이 난 것들이 대표가 만든 사달이 아니라 예. 그 어떤 그 다른 분들 주변에 다른 분들의 설화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초기 어려움이 이제 좀 잘 정착이 되면은 그 이제 내년 총선까지도 이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예.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비상대책위가 생긴다는 얘기는 비상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좋을 일이 없죠. 그래서 뭐 당에 제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게 된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뭐 저도 이게 한편으로 지금 현재는 장관이지만 예. 당으로 돌아가면 중진 의원이니까 예. 그런 부분에서 도울 생각입니다. 근데 뭐 그건 언제 일인지는 그렇죠. 저도 잘 모릅니다. 근데 사실은 G7 돌아와서 네. 대통령이 일부 개각, 물론 장관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설화에 대한 징계는 잘 정리됐다고 보십니까?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랄지 뭐. 뭐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 평가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좀 뭐 조용하게 잘 정리된 거로 뭐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거기 뭐 제가 깊이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거나 굳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예. 어느 정도 언론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면 그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설화들이 자꾸 나오는 어떤 배경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과잉 충성이랄까요? 대통령의 심기 또는 대통령의 방향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집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추상적으로는 예.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예. 근데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주로 5.18 무슨 뭐 또 누구지 그 전광훈 목사 그렇죠, 뭐 이런 그렇죠. 얘기 예,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예. 뭐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. 예. 그리고 4.3과 관련돼서 태영호 의원 얘기한-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네. 그것도 뭐가였죠? 그거는 뭐 공천 관련 얘기는 뭐 좀 끌어다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태영호 의원 얘기하면 자기가 좀 이렇게 과장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기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뭐 이 현안들이 국회에 있으니까 그걸 원내대표들이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굳이 뭐 원내대표가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예. 그 대표 회동을 해야 된다.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원내대표 회동 먼저 하고 또 뭐 필요하면 나중에 뭐 대표 회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대표 회동 먼저 안 하면은 원내대표 회동도 안 하겠다.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아마 내부에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뭐 제가 그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장관의 입장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한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께 뭐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긴 한데 장관님이 우선 저기 통일부 일을 해야지. 예.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.